2025년 봄 꽃은 피었지만 그 집의 공기는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박태수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남은 건 오래된 집 한 채와 그리고 뜻밖의 땅 몇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검은 상복을 갓 벗어던진 형제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다. 향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집안에는 애도의 분위기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빈자리는 슬픔보다도 오히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 찬 듯했다. 어머니 한영자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 고개는 숙인 채 두 손으로 묵주 팔찌를 굴리고 있었다. 알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딱 울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언제나 그랬다. 영자가 무언가를 감추거나 결심할 때 나던 소리였다. 형제들은 모두 그 소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누구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각자의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은 오직 하나, 집과 땅이었다. 장남 박민호. 올해 49. 한때 건설업으로 잘 나갔지만 2023년 부도 이후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사채 빚 독촉장이 쌓이고 새벽마다 집 초인종을 누르는 빚쟁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민호는 장남으로서 체면을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집이 집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빚을 막을 수 있는 거대한 현금 뭉치로만 보였던 것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만 팔면 그래, 이 집만 팔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버지의 집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차녀 박소연. 47. 병원 행정팀장으로 일하며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었다. 어머니를 돌보는 문제에서도 그녀는 늘 계산적이었다. 엄마가 혹시라도 치매라도 오시면 요양원이 답이야. 집 팔고 전세 얻어들이는 게 더 안전하지.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단호했고 마치 병원에서 환자 가족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차가웠다. 소연에게 집은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요양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 그녀는 은근히 동생들을 설득하려 했다. 효율적으로 해야지. 감정에 휘둘리면 아무도 못 살아. 차남 박준우. 44. 겉으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인물이었다. 법대로 합시다. 그가 자주 내뱉는 말이었다. 변호사답게 그는 법정 상속, 지분, 상속 재산 분할 심판 같은 단어들을 술술 읊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알지 못했다. 준우가 법대로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속마음에는 법을 무기로 삼아 이익을 챙기려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법적으로 가면 결국 나한테도 적잖은 몫이 들어온다. 오히려 형이나 누나보다 깔끔하게 챙길 수 있지. 삼녀 박미라. 40. 결혼도 하지 않고 2019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며 돌봐왔다. 어머니 병원비, 집안 살림, 전기세와 가스비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집과 어머니를 지켜왔지만 형제들의 눈에는 그저 집에 얹혀 사는 노처녀로만 보였다. 미라는 방 한쪽에 상자를 꺼내두었다. 그 안에는 5년간의 영수증과 통장 내역이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형제들에게 보여주며 말하고 싶었다. 나도 희생했어. 나도 이 집을 지켜왔어. 하지만 오늘 형제들의 눈길은 단 한 번도 그 상자를 향하지 않았다. 막내 박도윤. 33. IT 스타트업 대표. 언론에서는 자수성가한 청년 CEO라며 치켜세웠다. 그는 늘 잘 다려진 셔츠를 입고 다녔고 형제들 앞에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형, 누나들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밤마다 도윤은 노트북 앞에 앉아 투자자에게 급전 필요라는 메일을 보냈다. 그의 회사는 이미 현금 흐름이 막혀 있었고 언론 인터뷰 속 성공 신화는 과장된 허상이었다. 그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놓여 있었다. A사 용지 한 장. 휘갈겨 쓴 글귀 단 하나. 집은 지킨다. 영자는 외롭지 않게. 민호는 그 종이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집은 지킨다 지키는 게 아니라 팔아서 우리를 지켜야지. 소연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유언장도 아니고 그냥 메모잖아. 법적으로 아무 힘 없어. 준우가 곧바로 설명을 덧붙였다. 맞아. 자필 유언은 반드시 날짜, 서명, 날인이 있어야 돼. 그게 민법 제1066조에 규정돼 있거든. 이건 그냥 아버지가 끄적인 종이일 뿐이야. 그의 말은 짧았지만 충분히 무거웠다. 그 말은 곧 법적으로는 모든 걸 지분대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영자가 손가락으로 팔찌를 굴렸다. 딱딱. 그 소리는 형제들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저 소리 엄마가 뭔가 결심할 때 나는 소리인데.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그 결심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시선을 끌었다. 시계는 3시 17분에 멈춰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진 바로 그 시각. 그 누구도 시계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마치 그 순간 이후 집안 전체의 시간이 멈춘 듯 했기 때문이다. 내레이션. 슬픔은 사라지고 남은 건 계산뿐이었습니다. 형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눈물도 추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었고 불신이었으며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메모 한 장이 멈춘 시계와 함께 앞으로 5 남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장례를 마치고 난 뒤 슬픔은 조금씩 가셨지만 남은 집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5 남매는 각자 속으로는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장남 민호의 조급함. 민호는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말하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눈이 돌아가 있었다. 그는 방 안에서 혼자 종이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집 시세 14억 정도. 재개발 들어가면 더 뛰겠지. 대출로 7억 뽑고 그중 3억은 빚 갚고 나머지 4억으로 다시 투자하면. 그의 눈빛은 불안과 욕망으로 번쩍였다. 손끝은 끊임없이 떨렸다. 장남으로서 가족을 지킨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그 속내는 분명했다.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면 어머니의 집쯤은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놓친 사실이 있었다. 이미 채권자들은 법원 경매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호가 집을 담보로 잡는 순간 집은 더 큰 위험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 차녀 소연의 현실주의. 소연은 다소 차갑지만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형제들을 모아 앉히고 말문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 엄마 혼자 이 집에서 사시는 건 위험해. 계단도 많고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고 집을 정리해서 안전하게 전세 얻어들이는 게 맞아. 이게 현실적인 선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듯 차분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싸늘해졌다. 소연의 눈에는 집이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현금화해야 할 자산으로만 비쳤다. 소연은 또 이렇게 덧붙였다. 요양원 비용이 월 300만 원은 들어. 그 돈 어디서 나와? 결국 집 팔아야 하지 않겠어? 짧은 설명이었지만 돈의 압박은 현실적이었다. 형제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 영자의 손가락에서 또다시 묵주 팔찌 소리가 딱딱 울려 퍼졌다. 집은 지키라고 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돌덩이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차남 준우의 법 이야기. 변호사 준우는 눈썹을 찡그리며 서류를 꺼냈다. 법대로 하자. 법정 상속에 따르면 상속 지분은 어머니가 절반, 나머지 절반은 5 남매가 균등하게 나눈다. 그러니까 각각 10%씩. 이게 민법 제1000조의 규정이야. 그는 일부러 전문 용어를 꺼내들며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과시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유언장이 있었더라도 효력이 있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해. 아까 메모는 아무 의미 없어. 유언은 반드시 날짜, 자필 서명, 도장이 있어야 하거든. 짧게 설명하자면 자필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따른 방식인데 오늘 형제들이 본 건 그런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였다. 즉, 그 메모로는 재산 분할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준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법대로 가면 결국 내 몫은 보장된다. 오히려 형이나 누나보다 깔끔하게 챙길 수 있지.
하지만 그의 말은 형제들의 불안을 더 키웠다. 법의 이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결국 싸움의 무대는 법정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삼녀 미라에 억눌린 분노. 그 순간 조용히 듣고만 있던 미라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건 뭐야? 소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상자 안에는 5년간 모아온 영수증, 통장 내역, 병원비 계산서가 빽빽히 들어있었다. 미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병원비, 약가, 전기세, 가스비 다 내가 낸 거야. 형제들은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 난 엄마 옆에서 다 책임졌어. 민호가 비웃듯 말했다. 그건 내가 결혼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도 사는 게 힘들었어. 소연도 맞장구 쳤다. 그게 법적으로 내 몫이 늘어나는 근거는 안 돼. 가족끼리 도운 거잖아. 정서적인 거지 법적인 건 아니야. 그 말에 미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금까지의 희생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다. 막내 도윤의 이중적인 얼굴. 도윤은 형제들의 말다툼을 잠시 지켜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형, 누나들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 말은 겉보기엔 여유로웠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켰다. 메일함에는 투자자에게 보낸 답장이 도착해 있었다. 제목 브리지론 상환 기한 도래 금주 내 회수 예정. 도윤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안 돼, 이번에 돈 못 구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해.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속였다. 그래도 형제들이 있잖아. 어떻게든 방법은 있겠지.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숨긴 진실이 머지않아 모든 걸 폭로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집안에 번지는 균열. 그날 밤 형제들의 갈등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주장했고 소연은 요양원 입소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준우는 법대로라며 지분 나누기를 거론했고 미라는 영수증 상자를 끌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만이 태연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것은 절망이었다. 영자는 팔찌를 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집은 지키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렸다. 각자의 욕심이 더 크게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멈춘 시계.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3시 17분에 멈춰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진 바로 그 시각. 형제들은 그 시계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누군가 건전지를 갈면 다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내레이션. 그 시계는 고장이 아니었다. 멈춘 건 시간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더 커질수록 그 집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흘렀을 무렵 형제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단순히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금고 앞에 긴장. 작은 법무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관함을 열어보시죠. 형제들의 눈빛이 동시에 반짝였다. 민호는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제발 집을 처분하라는 내용이 있기를, 그래야 빚을 막을 수 있어. 소연은 조용히 팔짱을 꼈다. 요양원 얘기가 담겨 있으면 좋겠네. 그래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준우는 냉정하게 서류 가방을 열며 노트를 펼쳤다. 형식만 제대로 갖추면 된다. 유언이 있으면 법정 상속 지분은 흔들린다. 하지만 형식이 미비하면 무효다.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해. 미라는 묵묵히 손을 모았다. 아버지, 그래도 저한테 단 한마디라도 그동안 엄마 곁을 지킨 제 노력을 알아주셨다면 좋겠어요. 도윤은 태연하게 웃었지만 속은 조마조마했다. 유언장? 뭐가 됐든 상관없어. 어차피 내겐 현금이 필요해. 이 상황에서 뭔가 틈이 생기면 그걸로 버텨야 해. 사라진 유언장. 법무사가 열쇠를 꽂고 보관함을 열었을 때 형제들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안에 있어야 할 자필 유언장 원본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대신 A사 메모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집은 지킨다. 영자는 외롭지 않게. 이미 보았던 그 메모였다. 법무사는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전부입니까? 준우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날짜도 없고 도장도 없네. 무효야.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형제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법의 이름으로 시작된 분열. 준우는 곧바로 설명을 이어갔다. 민법 제1066조. 자필 유언장은 반드시 날짜, 성명, 도장을 갖춰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메모일 뿐이야. 따라서 이건 유언장이 아니고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짧은 설명이었지만 그 말은 형제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이제 법정 상속이네. 엄마 목 절반 빼고 나머지 절반을 우리 다섯이 나눠 갖는 거잖아. 소연이 재빨리 맞장구 쳤다. 그래, 법대로 하자. 괜히 시간 끌 필요 없어. 집 팔아서 지분대로 나누면 되잖아. 미라는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팔라고 하셨을 리 없어. 엄마를 지켜달라고 했잖아. 하지만 준우는 냉정했다. 증거가 없잖아. 법은 증거를 봐. 감정은 법정에서 힘을 못 써. 민호의 비밀 접촉. 그날 저녁 민호는 홀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다. 오래된 간판이 걸린 사무실 안 중년의 중개인이 그를 맞았다. 박 선생, 좋은 물건 있네. 지금 팔면 재개발 호재로 금방 현금화 가능해. 요즘은 누가 빨리 내놓느냐가 관건이지. 민호는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근데 어머니가 판단을 못하시는 상태라서 제가 대신 진행해야 합니다. 중개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입꼬리를 올렸다. 서류만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 있어요. 민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쩔 수 없어.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해. 아버지도 장남인 나를 믿었을 거야. 그는 스스로 합리화하며 중개인과 악수했다. 소연의 숨은 움직임. 한편 소연은 병원 동료와 통화했다. 네, 어머니 연세면 요양원 입소가 적절하다고 진단서에 쓰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비용은 제가 책임질게요. 대신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녀는 형제들에게 효율을 강조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집은 관리가 어려워지지. 그럼 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집을 팔면 지분 몫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겠지. 그녀의 얼굴에는 냉정한 미소가 스쳤다. 준우의 법적 술수. 그날 밤 준우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문서를 검토했다. 유언장은 없고 집은 지분대로 나눠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그는 곧 상속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준비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재산을 나누지 못하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가압류를 걸어 다른 형제들이 집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준우는 스스로 웃음을 흘렸다. 법은 내 손에 있다. 형제들은 결국 내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미라의 좌절. 미라는 형제들의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영수증 상자를 부둥켜 안고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아버지, 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남기셨어요? 저는 엄마를 지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형제들은 제 희생을 조롱만 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물은 곧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나도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나도 내 몫을 찾을 거야. 도윤의 불길한 그림자. 막내 도윤은 형제들의 싸움을 태연히 지켜보는 듯 했지만 그 역시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었다. 투자자에게서 또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긴급 통보, 이번 주 안에 상환 없으면 법적 조치. 도윤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안 돼, 이번 주라니. 그럼 끝장이야. 형제들이 집 문제로 싸우는 동안 나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야 해. 유언장이 사라진 게 오히려 나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지. 그의 눈빛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첫 균열. 그날 밤 거실에서는 다시 고성이 오갔다. 민호는 소리쳤다. 집은 내가 관리해야 해.
장남이니까 당연하지. 소연은 맞받아쳤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해. 집은 정리해야 하고 그게 맞는 거야. 준우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둘 다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 지분대로 나누는 게 끝이야. 미라는 결국 폭발했다. 당신들 엄마 곁에 하루라도 있어 본 적 있어? 다 나 몰라라 하고 살면서 이제 와서 집만 탐내. 도윤은 잠자코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다른 계산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영자는 묵주 팔찌를 굴리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 결국 다 돈 때문에 모였구나. 팔찌 알이 부딪히는 소리, 딱딱. 그 소리가 거실을 울릴 때마다 가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내레이션. 유원장은 사라지고 남은 건 의심뿐이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가족의 마음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균열의 시작이었고 앞으로 닥칠 폭풍은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의 싸움이 이어진 지 며칠 뒤 집안 공기는 이미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민호는 부동산 브로커와 몰래 접촉했고 소연은 요양원 서류를 준비했으며 준우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 했다. 미라는 영수증 상자를 지키며 버텼고 도윤은 여전히 태어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절망을 감추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오래된 벽시계가 모든 것을 바꿀 힌트를 품고 있었다. 멈춘 시계의 비밀. 그날도 미라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는 여전히 3시 17분에 멈춰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졌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왜 이 시계만 고치지 않았을까? 미라는 이상한 직감에 시계를 떼어냈다. 뒷면을 들여다보자 희미한 연필 글씨가 보였다. 317. 순간 미라의 눈이 커졌다. 이건 그냥 시간이 아니었어. 금고를 열다. 미라는 어머니 영자와 함께 은행 금고를 찾았다. 영자는 팔찌를 굴리며 망설였다. 정말 열어야 하니? 괜히 또 다투기만 할 텐데. 그러나 미라는 단호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긴 건 분명히 뭔가 있어요. 우리 눈에만 안 보였던 거예요.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를 묻자 미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0-3-1-7.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다. 잡음이 섞인 뒤 낮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박태수다. 혹시 이 녹음을 듣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나는 내 집과 땅에 대한 내 뜻을 분명히 남긴다. 형제들의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다. 민호는 손끝이 떨렸고 소연은 눈을 크게 뜨며 입술을 깨물었다. 준우조차 차가운 표정 뒤로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집은 영자가 사는 동안 절대로 팔지 마라.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다. 그리고 이 집을 지키는 자, 어미를 곁에서 지켜내는 자에게 6개월 뒤 관리권을 준다. 그때까지 누가 진심으로 어미 곁을 지키는지 나는 지켜볼 것이다. 형제들의 충격. 녹음은 짧았지만 파장은 거대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녹음은 법적 효력이 약하다고. 게다가 아버지가 언제 녹음했는지도 모르잖아. 준우가 곧바로 맞장구 쳤다. 맞아. 우리 민법에서 음성 녹음은 원칙적으로 유언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필, 공정증서, 비밀증서 다 형식이 있는데 녹음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간주될 수 있지. 간단히 설명 실제 한국 민법상 녹음 유언도 요건이 있으나 형식이 까다롭고 종종 무효가 됨. 그러나 미라는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하지만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집을 지키라고. 어머니 곁을 지키라고. 이건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소연은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뜻은 뜻이고 법은 법이지. 결국 지분대로 나눠야 하는 건 변하지 않아. 영자의 눈물. 그 순간 어머니 영자가 묵주 팔찌를 3개 쥐며 울먹였다. 너희는 왜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이렇게 쉽게 무시하니? 그 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너희가 진심이라면 그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니? 영자의 눈물은 마루에 떨어졌고 그 소리는 형제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민호의 두 얼굴. 그러나 민호는 달랐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언장이 없어졌고 남은 건 녹음뿐입니다. 그 녹음은 법적으로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계약은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브로커는 비릿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민호의 눈에는 불안과 욕심이 동시에 번졌다. 소연의 계략. 소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병원에서 동료와 또다시 통화했다. 네, 어머니 상태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하다고 기록해 주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요양원 입소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겉으로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집은 관리할 사람이 없지. 그럼 자연스럽게 팔 수밖에 없을 거야. 준우의 법적 움직임. 준우는 사무실에 앉아 녹음 파일을 들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파장만 크지 결국 효력은 약해. 하지만 만약 법원이 이걸 인정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 그는 녹음 파일의 무결성을 문제 삼기로 했다. 만약 이 파일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 형제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들면 나는 그 혼란 속에서 더 많은 걸 챙길 수 있지. 준우의 입술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도윤의 절망. 막내 도윤은 형제들의 다툼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다. 투자자는 계속해서 상환을 요구했고 그의 회사는 곧 무너질 지경이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6개월 아버지는 왜 그런 조건을 남기신 거야? 나는 지금 하루도 버티기 힘든데.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또 다른 계산이 피어났다. 6개월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킨다고. 누구도 끝까지 버티지 못하면 어쩌면 기회는 내게 올지도 몰라. 진실의 파문. 그날 밤 형제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는 계약서를 상상했고 소연은 요양원 진단서를 떠올렸으며 준우는 법적 전략을 곱씹었다. 미라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며 눈물을 흘렸고 도윤은 회사의 붕괴를 막을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3시 17분에 멈춘 시계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고의 열쇠였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불러온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가족을 하나로 묶기보다 오히려 더 큰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진실은 곧 또 다른 싸움의 불씨가 되었다. 아버지의 음성 유언이 드러난 뒤 집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태풍 전의 정적일 뿐이었다. 형제들의 속마음은 더욱 들끓었고 각자의 탐욕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져갔다. 민호의 위험한 계약. 장남 민호는 밤마다 브로커와 연락을 이어갔다. 브로커는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형님, 재개발 호재 있는 집은 바로 팔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가면 늦어요. 서류만 챙겨오면 일주일 내 현금화 가능합니다. 민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뭐라고 결국 돈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지. 내가 장남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해. 이건 장남의 특권이자 의무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결국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계약, 그러나 그 발걸음은 곧 파멸로 향하는 첫걸음이었다. 소연의 차가운 계산. 소연은 병원 동료에게서 받은 요양원 입소 진단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서류에는 의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환자는 고령으로 판단 능력 저하 및 독립 생활이 어려움. 그녀는 형제들을 모아 앉히고 차갑게 말했다. 이제 엄마 혼자 이 집에 두는 건 무리야. 안전을 위해 요양원으로 모셔야 해. 그리고 요양원비는 집을 팔아서 충당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민호가 눈을 부릅떴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살아계신데 집을 팔아? 소연은 비웃었다. 오빠 빚 갚으려고 팔자는 거랑 뭐가 달라? 나야말로 엄마 안전을 위한 거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거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준우의 법의 칼날. 차남 준우는 형제들의 싸움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말싸움은 소용없어. 결국 법대로 가야 해.
내가 상속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놨으니까 법원이 알아서 나눠줄 거야. 민호가 비웃었다. 역시 변호사는 다르네. 결국 4배만 불리자는 거잖아. 준우는 냉정하게 받아쳤다. 적어도 난 법을 이용하지 불법은 안 한다. 오히려 내가 더 위험해, 민호.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순간적으로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준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법은 칼이다. 누가 쥐느냐에 따라 무기가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하지. 그리고 지금 그 칼은 내 손에 있다. 미라의 외침. 그 순간 미라가 영수증 상자를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놨다. 그만해. 너희는 엄마 곁에 하루라도 있어 본 적 있어? 나는 5년 동안 엄마 곁을 지켰어. 병원비, 생활비 다 내가 감당했어. 그런데 너희는 이제 와서 집 팔자 나눠 가지자? 그게 가족이야? 소연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희생은 알겠어.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법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건 알아야지.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선택? 엄마를 버릴 수 있었겠어? 너희가 외면한 걸 내가 짊어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그러나 형제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이미 돈과 이익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도윤의 위태로운 균형. 막내 도윤은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 누나들 싸우지 맙시다. 다들 힘든 거 알아요. 결국 방법은 있겠죠.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도 투자자로부터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최종 통보 이번 주 안에 미상환 씨 법적 절차 진행. 도윤은 속으로 절규했다. 시간이 없어 이번 주 안에 돈을 못 구하면 회사는 끝이야. 형제들이 싸우는 사이 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해. 그는 몰래 민호의 계약 서류를 살펴보다가 연대보증란을 발견했다.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다. 이거에 내 도장만 찍으면 잠시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미라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도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윤은 허둥대며 서류를 숨겼다.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미라는 이미 알아차렸다. 막내의 성공 신화가 사실은 위태로운 허상이라는 것을. 첫 폭발. 그날 밤 거실은 다시 전쟁터가 되었다. 민호가 고함쳤다. 집은 내가 관리해야 한다. 장남이니까 당연하지. 소연이 맞받아쳤다. 장남이면 다야?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해. 그게 맞는 거야. 준우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둘 다 소용없어. 결국 법원에서 결정할 거야. 너희가 뭘 원하든 상관없지. 미라가 울부짖었다. 제발 그만해. 이 집은 엄마의 마지막 보금자리야.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잖아. 도윤은 말없이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길을 계산하고 있었다. 영자의 절규. 그 소란 속에서 어머니 영자가 팔찌를 3개 움켜쥐며 외쳤다. 그만해라. 다 돈 때문이잖아. 너희가 이 집에 모여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왜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끊임없이 흘렀다. 그러나 형제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미 불붙은 갈등은 걷잡을 수 없었다. 탐욕은 불처럼 번졌다. 장남의 조급함, 차녀의 계산, 차남의 법, 삼녀의 눈물, 막내의 거짓. 5갈래의 욕망은 서로 충돌하며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을 불태우고 있었다. 아직 폭풍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비극은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다. 형제들의 갈등은 이미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든 것은 뜻밖의 돈의 행방이었다. 사라진 3억. 장례가 끝난 뒤 미라는 어머니와 함께 가계부를 정리했다. 그러나 통장을 확인하던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이상해요. 아버지 통장에서 3억이 사라졌어요. 영자가 놀란 듯 묵주 팔찌를 쥐었다. 3억? 언제? 거래 내역에는 장례 직전 거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형제들이 모여들었고 곧바로 의심은 미라에게로 향했다. 민호가 소리쳤다. 너였지? 엄마랑 같이 살면서 몰래 빼간 거 아냐?
5년 동안 집에서 뭐 했는지 누가 알아. 소연도 비아냥거렸다. 그래서 영수증 상자까지 준비한 거지. 미리 변명하려고. 참 치밀하다, 미라. 미라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외쳤다. 아니야. 나 그런 짓 안 했어.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 그러나 형제들의 시선은 이미 그녀를 향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윤의 침묵. 그 순간 막내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속으로 절규했다. 설마 엄마가 나한테 준 돈을 말하는 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내 회사 살리라고 3억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지금 문제로 드러난 거야? 도윤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제들의 분노는 곧장 자신을 향할 것이 뻔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미라는 이미 눈치챘다. 막내의 흔들리는 눈빛, 땀에 젖은 손끝. 도윤 너였구나. 그러나 그녀는 차마 말하지 않았다. 동생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밝히고 싶은 분노가 교차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버지의 비밀. 며칠 뒤 어머니 영자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봉투가 들려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준비한 게 있다. 나는 이제 말해야겠다. 봉투 안에는 재단 설립 약정서가 들어 있었다. 수신인은 은혜장학재단, 기부 약정액은 재개발 땅 절반이었다. 형제들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소연이 소리쳤다. 재개발 땅 절반? 그게 얼마인데?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민호도 분노했다. 아버지가 제정신이었을 리 없어. 빚도 많은데 땅을 기부한다고. 그건 집안 말아먹자는 소리잖아. 준우가 문서를 살피며 중얼거렸다. 형식상 유효하다. 약정서에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고 공증까지 받아놨네.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건 피하기 어렵다. 폭발하는 갈등.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안 돼. 집이라도 팔아야 해. 그게 우리 몫이야. 소연이 맞받아쳤다. 집은 요양원 비용으로 써야 해.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준우는 차갑게 웃었다. 둘 다 소용없어. 재개발 땅 절반은 이미 재단 거야.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미라는 울부짖었다. 이게 다 돈 때문이잖아. 엄마도 아빠도 가족을 지키려 한 건데 왜 너희는 끝까지 욕심만 부려. 거실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준우의 조작 시도. 그러나 준우는 속으로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약정서가 유효하다면 나머지 절반만 우리 거네. 그럼 어떻게든 집을 지분대로 나눠야 해. 만약 내가 보전 처분을 취소시키면 민호가 집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겠지. 그 과정에서 내 몫도 챙길 수 있어. 그는 이미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며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러나 실은 탐욕을 위한 술수였다. 진실의 그림자. 그날 밤 미라는 도윤을 찾아갔다. 도윤아 솔직히 말해. 3억 내가 받은 거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어깨를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랬어? 왜 엄마한테까지 그런 부탁을 했어? 나도 살고 싶었어.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형, 누나들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미라는 눈물이 솟구쳤다. 그녀는 차마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가족은 정말 끝장나겠지. 녹음 파일 검증. 며칠 뒤 준우가 준비한 녹음 파일 검증 결과가 도착했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자, 결과가 나왔어. 이 파일은 편집된 흔적이 없고 원본 그대로야. 즉,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짜라는 거지. 형제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준우는 덧붙였다. 하지만 법적 효력은 여전히 문제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겠지.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절정으로 치닫는 분열. 이제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다. 민호는 사채업자와 브로커 사이에서 조급함에 휘둘리고 있었다.
소연은 요양원 서류를 무기로 어머니를 강제로라도 입소시키려 했다. 준우는 법의 그늘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움직였다. 미라는 가슴속에 도윤의 비밀을 아는 채 고통에 휩싸였다. 도윤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레이션 3억의 행방은 가족의 심장을 갈라놓았다. 아버지의 땅은 이미 절반이 기부로 묶였고 남은 절반마저 탐욕이 잠식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불신뿐이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곧 가장 잔혹한 진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가족의 갈등은 이미 절정에 다다라 있었다. 3억의 행방, 아버지의 기부 약정, 녹음 유언의 진위 여부. 이 모든 것이 얽히며 집안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화약고였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폭발은 찾아왔다. 어머니의 쓰러짐. 거센 언쟁이 오가던 순간 어머니 영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엄마! 형제들이 일제히 달려갔다. 미라는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부축했고 민호와 도윤이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의사는 말했다. 큰 이상은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 증세였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형제들은 병실 앞에서 서로를 노려봤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집 팔자고 해서 엄마가 충격받으신 거잖아. 아니야, 너 때문에 더 싸움이 커진 거야.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던 그 순간 병실 안에서 묵주팔찌가 딱 울렸다. 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내가 말할 때가 됐다. 출생의 비밀. 형제들이 병실로 들어섰을 때 영자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호했다. 너희에게 숨긴 게 있다. 오래전부터 꼭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형제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영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도윤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민호가 소리쳤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1998년 IMF 때 너희 큰아버지 집안이 무너졌다. 그때 도윤이를 내가 데려왔다. 호적에 올리고 내 아들로 키웠다. 너희 아버지가 원한 일이었다. 책임져야 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래서 도윤은 우리 아들이자 동시에 너희 조카다. 형제들의 충격. 형제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소연이 경악하며 말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친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사촌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민호는 주먹을 움켜쥐며 도윤을 노려봤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뻔뻔했던 거냐?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우리 몫까지 욕심내려고. 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지금 처음 들었어. 난 몰랐어. 그러나 민호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 마. 내가 받은 3억도 그렇고 다 내가 꾸민 짓이잖아. 도윤은 절규했다. 아니라고. 나도 피해자야. 준우의 추악한 술수. 그 순간 미라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나도 말할 게 있어. 준우, 내가 녹음 파일 조작하려 했지? 준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내 메일을 봤어. 파일의 무결성을 문제 삼으려고 조작 계획을 세운 거. 만약 그게 드러났다면 아버지의 목소리 자체가 의심받았을 거야. 형제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우에게 향했다. 소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역시 변호사랍시고 가족까지 속이려 한 거네. 준우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맞아. 난 법을 아는 사람이야. 법은 무기고 난 그 무기를 쥔 거지. 너희 같은 아마추어들이랑 달라. 그의 냉정한 고백은 형제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소연의 위선. 그러자 이번엔 미라가 소연을 향해 외쳤다. 언니, 당신도 숨긴 게 있지. 요양원 진단서 조작한 거잖아. 소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건 엄마를 위한 거였어. 엄마를 위한 거? 아니야, 집을 팔기 위해서였잖아. 내가 늘 말하던 효율은 결국 돈 때문이었어. 소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얼굴에서 차갑던 표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초조함이 드러났다. 가족의 붕괴.
형제들은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민호 도윤은 우리 동생도 아니었어. 우리 집에 얹혀 살던 주제에. 소연 넌 장남이랍시고 빚만 끌어왔잖아. 준호 법대로 가면 결국 너희 모두 내 손바닥 아니야. 미라 다들 똑같아.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 도윤 난 몰랐어. 난 그냥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거실은 전쟁터보다 더 치열한 싸움터가 되었다. 서로의 상처가 칼날처럼 날아들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의 고백. 그러나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영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너희 아버지가 말했지. 어미를 지키는 자가 집을 지킨다. 피가 아니라 책임이 가족을 만든다고. 그래서 도윤을 데려온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의 모습이야말로 아버지가 두려워했던 모습이다. 묵주 팔찌가 그녀의 손에서 딱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최후의 심판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내레이션. 출생의 비밀은 가족의 뿌리를 흔들었다. 조작의 흔적은 신뢰를 무너뜨렸고 위선의 가면은 벗겨졌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형제도 가족도 아니었다. 남은 건 오직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뿐이었다. 그리고 그 증오 위에서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려 하고 있었다. 밤은 유난히 길었다. 병실의 불빛은 사위어 갈 듯 깜빡였고 의자에 앉은 형제들의 그림자는 서로 얽혔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그들의 가슴에 남은 건 각자의 이유와 사과 그리고 여전히 남은 자존심의 조각들이었다. 어머니 영자는 창밖을 향한 눈매를 거두지 않았다. 손끝에서 묵주 팔찌가 딱 하고 울릴 때마다 그 소리는 오래된 집의 장롱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깊숙이 파고들었다. 누구도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모든 폭발은 이미 끝났고 남은 건 정리와 선택뿐이었다. 새벽녘 의사는 수척한 얼굴로 차트를 덮으며 짧게 말했다. 안정을 취하면 회복 가능하다고. 그러나 가족에게 필요한 건 의학적 회복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회복해야 했고 그 회복을 위한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5 남매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여태껏 서로에게 겨냥했던 말들이 되돌아와 가슴을 찔렀다. 장남 민호는 주먹을 폈다. 쥐고 있던 종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브로커의 명함, 급전 연락, 담보 약정.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가족 회의는 병실이 아니라 집 거실에서 열렸다. 낡은 시계는 여전히 3시 17분에 멈춰 있었고 아무도 그 시계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니, 고치지 못했다. 그 시간은 그들 모두에게 죄책감과 유언, 그리고 미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숫자였기 때문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세 묶음이 놓였다. 첫째, 아버지의 음성 유언과 검증 보고서. 둘째, 재개발 땅 절반을 은혜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약정서. 셋째, 6개월간 어미를 지키는 자에게 관리권이라는 한 문장이 적힌 메모. 세 묶음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의 문장이었다. 집은 팔지 말 것, 땅은 절반 기부할 것, 남은 절반은 책임을 기준으로 관리할 것. 민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체면이 거친 얼굴에는 피곤이 굳어 있었다. 그는 빚의 금액과 일정을 털어놓았다. 장남이라면 지켜야 한다고 믿었고 지키는 방식이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그는 스스로 패배를 인정했다. 집을 팔아도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고 집을 지켜도 가족이 없다면 그건 석고상일 뿐이었다고. 그는 주머니에서 브로커 명함을 꺼내 찢었다. 잘게 찢긴 종이가 유리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그 소리는 작은 박수처럼 들렸고 누구도 그 박수를 이어치지 못했다. 차녀 소연은 요양원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다. 도장과 진단, 모든 공식의 문장들은 차갑게 반짝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말했다. 효율을 말하며 안전을 핑계로 삼았지만 결론적으로 돈이 먼저였음을 인정한다고. 그 인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늘 남보다 빠르고 단단하게 살았다. 그러나 단단함은 때로 고집과 같았고 고집은 때로 사랑의 반대말이었다. 소연은 서류의 맨 윗장을 천천히 찢었다. 종이에 결이 찢기는 소리는 사과의 소리 같기도 이별의 소리 같기도 했다. 차남 준우는 서류 가방을 닫았다.
법은 칼이라는 말, 그 칼을 내가 쥐고 있다는 오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그 칼이 결국 자신을 베었다고 고백했다. 녹음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려 했던 조작의 시도, 보전 처분을 풀어 집을 팔기를 열려 했던 계산. 그는 다만 문장 몇 개로 가족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믿은 만큼 잃었다. 법률가의 말은 정확했다. 그러나 정확함은 정답이 아니었다. 그는 변호사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거라며 책임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그 말에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승자는 없었다. 3년 미라는 조용히 영수증 상자를 끌어당겼다. 5년의 장부 비슷한 숫자들이 이어진 통장 줄기, 찢기다 만 영수증의 모서리. 그녀는 말했다. 이 집은 엄마의 마지막 계절이라고. 봄이면 흙 냄새가 나고 여름이면 처마 끝 물방울이 바람을 타고 춤을 췄다고. 가을이면 마당 감나무에 잎이 발그레 물들고 겨울이면 부엌에서 된장이 삶기 시작하면 동네 고양이까지 몰려왔다고. 그 시간의 냄새를 팔 수 없다고. 관리권은 누구의 상장이 아니라 누가 그 냄새를 기억하는지에 대한 증명이라고. 그녀는 유리잔에 물을 따라 어머니 앞에 놓았다. 잔 위로 묵주 팔찌 그림자가 일렁였다. 막내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성공은 기사 속 숫자였고 실패는 매일함 속 독촉장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받은 3억, 엄마가 조용히 내민 그 돈. 그게 살고자 한 몸부림이었고 동시에 가족의 심장을 찍은 못이었다고. 그는 그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 시간을 벌고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더 이상 여유로운 척하지 않겠다고. 그 인정은 쓰라렸지만 미라는 처음으로 막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피가 아니어도 책임이 가족을 만든다는 아버지의 문장이 잠시나마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그날 밤 영자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결정을 말했다. 집은 판다 아니다. 집은 지킨다. 그녀의 답은 분명했다. 집은 지킨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버지의 뜻이었고 자신의 마지막 계절이었으니까. 그러나 지키는 방식은 변해야 했다. 집은 미라가 관리한다. 다만 등기는 어머니 명의로 두되 관리권자 미라라는 문장을 문서로 남긴다.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 관리권은 소유권과 다르다. 소유권이 가진다라면 관리권은 지킨다이다. 법원은 때로 관리권자를 인정해 실질적 결정권을 준다. 아버지의 음성은 법률 텍스트가 아니었지만 그 정신은 문서로 옮겨질 수 있었다. 재개발 땅 절반의 기부 약정은 그대로 이행한다. 은혜장학재단으로 넘어갈 그 절반은 이제 계절을 모르는 아이들의 식탁 위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은 법정 지분대로 나누되 돌봄장학 신탁으로 꽤 큰 비율을 묶는다. 쉽게 팔 수 없고 쉽게 흩어지지 않게 기금의 끈을 엮는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장을 정리했다. 법은 때로 칼이었지만 이 순간에는 실과 바늘이 되어 찢어진 천을 꿰매는 역할을 했다. 소연은 신탁의 취지에 동의하며 요양원 대신 방문 요양간호 계약을 알아보겠다고 나섰다. 민호는 빚을 개인 워크아웃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도윤은 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궤도를 바꿨다. 바뀐 궤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해 조금씩 수렴했다. 그 후에 6개월은 길고도 짧았다. 달력이 몇 장을 넘기고 장마가 지붕을 두드리고 감잎이 한 장씩 떨어졌다. 미라는 새벽에 마당을 쓸고 오전엔 엄마 약을 챙기고 오후엔 장학재단 회의에 온라인으로 접속했다. 민호는 오전마다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시도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다. 소연은 퇴근 후 규칙적으로 집에 들러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다. 준우는 변호사회 징계위원회에 출석했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서 반찬을 사들었다. 도윤은 회생 절차 첫 신문에서 투자자들과 머리를 조아렸다. 그 어느 때보다 바빴지만 이상하게도 말들은 짧아졌고 목소리는 낮아졌다. 서로를 향해 내뱉던 날카로운 문장들이 사라지고 짧은 안부만이 문지방을 넘었다. 약 드셨어? 빚 협의는? 회의는 어땠어? 짧지만 필요한 문장들만 남았다. 6개월의 끝날 아침 공기는 차분했다. 어머니는 새로 산 커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묵주팔찌는 더 이상 딱딱 울리지 않았다. 결심은 끝났고 숨김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가족은 거실에 모였다. 그날만큼은 누가 먼저 말할지 다투지 않았다. 미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6개월 동안 집을 지킨 건 자신이지만 집을 지키는 건 결국 모두의 몫이었다고. 관리권 문서에 서명한 뒤에도 간병 스케줄과 신탁 보고는 다 함께 나눌 거라고. 민호는 미라 앞에 봉투를 내밀었다. 야간 근무로 번 돈의 일부였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으로 돈이 가족을 찢는 칼이 아니라 가족을 잇는 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소연은 방문 요양 기록표를 테이블에 펼쳤다. 점검표에는 파란 펜으로 정갈한 체크가 이어졌다. 준우는 신탁 계약서를 들고 와 각자에게 설명했다. 법률 용어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쉽게 풀어 말했다. 소유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관리권은 대신 지켜주는 권리, 신탁은 쉽게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약속이라고. 도유는 고개를 들었다. 회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첫 계좌이체가 장학재단으로 나갔다고. 작은 액수였지만 다시 벌어 갚기로 한 첫걸음이었다. 그날 오후 미라는 사다리를 꺼냈다. 벽시계를 내려 건전지를 갈았다. 딸깍딸깍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다. 아무 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고장난 건 시계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멈춰있던 건 시간의 바늘이 아니라 서로에게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3시 17분은 더 이상 멈춘 숫자가 아니었다. 금고의 비밀번호였고 아버지의 음성이었고 어머니의 결심이었고 이제는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가족의 시간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영자는 문턱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감잎 사이를 스치며 노랗게 번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집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웃음과 울음, 냄새와 소리, 발자국과 그늘이 겹치며 집을 만든다고. 그러니 집을 지킨다는 것은 벽과 지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겹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다.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 문이 열리고 골목에서 누군가 인사를 건넸다. 장학재단에서 온 사람이었다. 기부 약정 이행 서류를 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뜻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뜻을 매듭짓는 손끝의 감촉이 따뜻하다고. 그가 돌아서자 미라는 손을 흔들었다. 집 안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누군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영자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묵주팔찌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알 사이로 스민 체온이 오래도록 손바닥에 남았다. 밤이 찾아왔다. 형제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는 현관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다. 장남의 허리는 늘 곧게 펴져 있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굽히는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걸, 굽혀야 다시 설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 알았다. 소연은 냉장고에 약봉지를 정리했다. 순서대로 시간이 적힌 라벨을 붙였다. 효율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지만 사랑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준우는 테이블 아래 떨어진 종이 조각을 모두 주워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법의 칼을 내려놓고 대신 바늘과 실을 집어들었다. 도유는 현관 앞에서 운동화를 묶었다. 내일도 법원에 가야 하고 다음 주엔 투자자를 만나야 한다. 그러나 오늘은 장학계좌 이체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금액은 적었지만 이 숫자만큼은 과장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전 미라는 시계를 한 번 더 보았다. 초침은 쉼없이 돌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6개월 동안 자신이 이 집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은 그럴 수 있음을 알았다. 어머니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자라, 잘 자. 어린아이를 재우듯 자신을 재우는 소리였다. 미라는 그 소리에 맞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레이션은 길게 호흡을 고른다. 집은 남았다. 가족은 온전한 의미로 돌아오지 못했다. 누군가는 징계를 받고 누군가는 채무를 안고 누군가는 병상 옆 의자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돈이 칼이던 날들은 지나갔다.
이제 돈은 약속의 표지판이 되었고 법은 더 이상 함정이 아니라 울타리가 되었다. 무엇보다 각자의 마음이 조금씩 서로를 향해 기울었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끝내 그 집은 팔리지 않았다. 재개발의 현수막이 골목을 덮었을 때도 그 집 처마 끝에는 새들이 앉았다. 봄이면 된장 냄새가 퍼지고 여름이면 장독대 그늘이 길게 늘어졌다. 가을이면 감이 붉었고 겨울이면 사각사각 눈발이 문턱을 덮었다. 집은 그런 것이다. 잃으면 알게 되고 지키면 배게 되는 것. 벽과 지붕의 무게보다 기억과 책임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 그러니 이 결말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다. 살아있는 결심의 기록이다. 마지막 문장 하나만 남긴다. 돈은 사라지고 집은 남았고 가족은 부서졌다. 그러나 그 부서진 자리마다 책임이 싹텄고 책임은 다시 사랑으로 자랐다. 새벽의 초침은 오늘도 3시 17분을 지나간다. 그 시간은 더 이상 멈춘 숫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약속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첫 줄에는 늘 같은 말이 적혀 있다. 집은 지킨다. 어미는 외롭지 않게.